오늘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자산 쪽에서 굉장히 전문가분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오태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우연히 비트코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가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비트코인 투자, 네. 강의, 지필 네.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우연히 비트코인을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아, 외신에서 그 마운트 곡스라고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거든요. 네. 외신으로 영어 공부하려고 보고 있는데 영어 공부하시다가 바보들이다라고 막 그렇게 외신에서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바보네.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 민간인이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그 당시 마운트 콕스에서 비트코인 자체를 바보다라고. 마운트 곡스가 이제 세계 최대의 거래소였어요, 당시에. 근데 해킹을 당해가지고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바보짓 했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비트코인을 접하게 됐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선물 받았어요. 짜잔. 이게 되게 만져보면 좀 빳빳하고 거기다 여기가 또 금색 반짝반짝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몰라요. 오늘 오태민 교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인데 약간 로또 같은 느낌. 로또보다 더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훨씬 더 높죠. 높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이것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올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나온 뉴스가 이제 비트코인이 올해 반감기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렇습니다. 쭉쭉쭉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강세 모멘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왜 있고 이게 왜 호재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반감기라는 말 자체는 원래 방사능 물질이 반감기가 있죠. 맞아요. 우라늄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그 용어를 따와서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그 방사능 물질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코인이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게 한 1960만 개가 나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처음에 4년 동안은 50개씩 나왔어요. 10분에 50개. 그러다가 4년 지나서는 반감이 돼서 10분에 25개가 나왔고요. 또 반감이 돼서 12.5개가 나오다가 지난 반감이 되고 나서는 6.125개 나오고 있는데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반감이 돼서 3. 얼마가 나올 거예요. 또 4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팍팍 줄어들잖아요. 채굴 양이. 채굴자들이 사실은 이제 발행자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도는 거고요. 새로운 코인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통로를 갖고 있는 게 채굴자니까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으니까 수요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2배가 오르죠. 그러네요. 근데 그냥 2배만 오르지 않았고요. 지난 3번의 반감기 때 보면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20배. 뒤에 하나 공이 더 붙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너무 질량이 작았으니까 그때는 40배, 50배도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 반감기 때가 저점 대비 20배 올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더 질량이 커졌으니까 20배가 다 못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의 기대감은 10배 정도는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데 채굴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그게 약간 궁금해요. 네. 비트코인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화폐라고 말한다면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찍어내는 달러나 우리나라가 찍어내는 원화는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막 물가 가치가 가격이 올라가죠. 화폐 가치 떨어지고. 맞습니다. 화폐가 계속 발행되죠.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고요. 2,100만 개가 지금부터 1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완료가 돼요. 근데 왜 반감기가 4년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누가 이렇게 지휘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못 고쳐요. 어려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에 누가 가지고 있지도 모르는 컴퓨터에 14,000대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그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서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컴퓨터는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비트코인 양을 늘리면 저는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아웃돼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죠. 그렇게 프로그램 된 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뭔가 담합 같아, 제 느낌에는. 담합? 일종의 그럴 수도 있죠. 블록체인 원리가 그런 겁니다. 블록체인 원리가. 이게 비트코인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또 블록체인 원리까지 알아야 되고 좀 어렵긴 하네요. 어쨌건 반감기.
반감기여서 올해가 반감기여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좀 무거워진 감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4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배까지는 갈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이고.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을 저도 해보면 저도 네. 10년 동안 이제 관찰을 해왔고 제가 이제 맞이하는 이제 세 번째 반감기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2014년도에 비트코인 접했을 당시 그때 당시 시세가 어땠어요? 제가 산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 됐고요. 50만 원. 그러면 네. 달러로 하면은 달러로 하면 한 300달러, 200달러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300달러. 네. 네. 그게 이제 2013년 12월에 1000달러를 찍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3년 동안 아주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오랜 빙하기가 됐죠. 그 당시 왜 흔히 말하는 존버라는 용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시점이 제일 안 좋았어요. 가장 긴 빙하기의 시작에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한 2015, 16, 14년에 발견하셨으니까 네. 쭉 빙하기였다가 네, 3년 가까이 빙하기였습니다. 네. 제가 사서 저는 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도 너무 흥분해서 3주 만에 분할 매수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평당가는 지금 생각해보면 50만 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네. 제가 완료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폭락해서 30만 원대로 주저앉았어요. 30만 원대로 주저앉아서 1년 반을 갔죠. 좀 힘드셨겠네요, 나름. 1년 반을 갔는데 그때 우리 큰딸이 그 예술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누구나 다 들으면 아는 쟁쟁한 예술 중학교를 그때 들어가서 우리 너무 신동났다고 너무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때 빙하기였어요. 아니, 그럼 근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요. 게다가 가장 예술 중에서 비싼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시를 치러야 돼요. 고등학교를 네, 가야 네. 되니까. 그때가 이제 2016년. 그래서 우리 아내가 거의 저한테 그걸 뭐 거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을 회복하자마자 팔라고. 저희 아내가 가져갔어요. 그 레슨비를 주기 위해서 네. 바이올린 3개. 네, 그래서 20개를 개당 50만 원에 네. 1000만 원에 제가 네. 팔았죠. 20개를. 아. 그래서 레슨비를 줬죠. 그리고 우리 큰딸은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지금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와. 아, 공대생이 됐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예술학교에서 갑자기 공대생으로. 네. 바이올린을 이제 진학 안 되고 바이올린 제가 그래서 바이올린 세계에 우리나라 바이올린 업계에 비트코인 20개를 갖다 바쳤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유튜버에서 네. 뭐 조회수가 100도 안 되다가 네. 그 얘기 때문에 떴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아. 우리 큰딸 덕분에. 나름 그래도 좋은 투자였네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 그렇죠. 네. 8억이나 가져갔지만 지금으로 한 10억 갖고 간 거죠. 근데 그러네요. 지금 시세로 네, 하면. 네. 와. 제가 최고로 바이올린에 많이 투자한 학부모입니다. 그 당시, 그러네요. 비트코인 20개를 팔았다. 네. 지금으로 치면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원화로 지금 한 5,800만 원. 네. 12억인가요? 6천만 원이면. 와, 그렇죠. 네. 와, 비싸다. 근데 앞으로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제 느낌으로는 한 50억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기계공학 전공하는 그 딸의 그 취미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니까 딸한테 할 수 있는 투자네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당시에 그렇게 또 비트코인 20개를 파셨고,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어쨌건 또 여유자금 생기시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신 거고. 저는 사실 비트코인 잘 안 삽니다. 그럼 뭐 사세요? 그때 사놓고 계속 쓰면서 지금까지 왔죠.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팔고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1월 11일에 네. 우리 비트코인 업계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왔었어요. 현물 미국- ETF 네, 승인이 돼서 승인. 그걸 우리나라 아침에 네. 알았거든요. 네. 그러자마자 제가 샀죠. 이거는 폭등각이다 해가지고 6,300만 원에 2개를 샀습니다. 6,3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5,300만 원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뉴스를 아침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그 현물 ETF 승인 난다, 안 난다, 뭐 그전에 또 해킹 당해가지고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시세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이참에 좀 한번 사볼까 이제 했는데 이게 너무 요동치니까 또 이게 선뜻 손이 안 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샀어요? 다른 걸 샀죠, 또. 다른 거. 다른 거. 이던 아니고. 아발란체 샀어요. 그래요? 왜냐면 또 보니까 막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또 아발란체를 사봤어요.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또 중요한 질문 이거야.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나면 네. 이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 시세가 더 날 거다라는 네. 분들도 있었고 네. 또 반대로 왜 그런 격언 있잖아요.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경험처럼 그렇죠. 아니다 이제 그게 좀 선반영 된 거다 사실 그게 시세에 그래서 더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교수님은 당연히 저는 장이 전자니까 제가 6,300만 원에 2개나 샀죠. 그치, 폭등할 네. 걸 생각했으니까. 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기관한테 내가 돈을 맡기고 그 기관이 저를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사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단지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그게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그동안에 이런 펀드가 많았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펀드가 그레이스케일의 펀드였는데 300억 달러를 모았어요. 네. 그걸 이제 ETF로 전하는 과정에 다른 10개의 ETF 상품들은 자본이 순유입이 일어났는데 네. 여기서는 순유출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수수료가 비쌌거든요. 1.5%나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순유출이 되고 딴 데서는 순유입이 되는데 이게 파는 거는 즉각 파는데 사는 거는 이제 주말 끼고 다음날 사야 되고 이러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스토리였고요. 네.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주, 4주 동안 순유입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ETF를 통해 가지고 10억 달러 정도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뭐 사실 한 20%까지 폭락했다가 회복을 네. 좀 했는데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면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심리적인 게 작용이 되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약간 좀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좀 심리적으로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뒤흔들고 털어버린다. 그렇죠. 왜냐하면 싸게 사야 되거든요. 아. 네. 결코 비싸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사실은 사야 돼요. 네.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오히려 거죠. 시세가 좀 떨어질 때 그렇죠. 뭔가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사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수수료를 내가면서 ETF를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호재가 되는지도 약간 의아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사실 지난 3주 동안 이게 영어로 뉴스를 검색해 보면 네. 사실 약간 좀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참 설명한 그레이스케일이라든가 순유입, 순유출은 사실 ETF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스닥이나 이런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한 증권형 상품이 나온 것 뿐이고 그렇죠. 그것에 순유입이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시총이 이미 1,000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비트코인 시총의 10% 정도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아주 낙관적인 전망으로. 네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10% 올라가는 걸 기대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한 2배, 4배 이렇게 봐요. 흔히 말하는 폭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본질은 이미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권형으로 전환해서 좀 더 쉽게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떠들고 다니는데 네. 제가 존경을 받았을까요? 무시를 받았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주변 공부한 친구들이 저를 네. 존경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무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경멸과 조롱과 무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주 똑똑한 경우에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어디서 막히냐면 네. 여기서 막혀요. 그거 달러에 도전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 안 있어. 이렇게 딱 하고 자기 생각을 닫더라고요. 기존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뭔가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거기서 딱 막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들의 논리고 그걸 제가 깰 수가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깨려면 서로 아는 게 비슷하고 맥락을 좀 공유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깨지 못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미국의 30조 달러의 기금이 있어요. 네. 그거 이제 401k라는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운용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를 합치면 30조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 돈들이 여태까지는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굉장히 편법으로 해야 되고
한 개인이 그 자문사 개인이 좀 모험을 해야 돼요. 아. 우리나라도 법인이 네. 업비트나 코빗에서 비트코인을 못 삽니다. 이게 법적으로 금지한 건 아닌데 거래소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통해 갖고 못 사게끔 만들었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나.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불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일단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크다는 거잖아요. 기관 쪽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그런 데는 전부 정부가 감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규제를 하니까 네. 못했는데 이제는 판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쉽게 샀다 쉽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기관들도. 네,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깃발을 올렸기 때문에 네. 한국은 당장 금지를 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구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연구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엔 미국 따라가겠죠. 그렇죠. 네. 이제 홍콩에서도 네. 이제 ETF 나온다는 얘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따라가요. 그럴 수밖에 이 없죠. 의미가 큰 거예요. 이 의미가.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건 이제 기관도 그렇고 뭐 나라별로 비트코인 자체를 하나의 그 자산으로 그렇죠. 인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인식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그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그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물 ETF 승인 나고 나서 우리는 뉴스를 계속 추적하니까 네. 승인 안 날 수도 있었지만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승인 안 나더라도 안 놀라고 승인 나도 놀랄 건 네, 아니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놀라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네. 아, 굉장히 많이 설마 놀라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승인이 났구나, 이렇게. 심지어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보면은, 그 왜 비트코인이 한참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왜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왜냐면은 흔히 생각할 때 비트코인은 뭔가 실체가 없어 보이는데 네. 금은 또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 역할도 했었다라는 거. 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신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안전자산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금에 비해서 되게 우월한데, 그 실물이 없는 것 때문에 네. 노인들하고 여성들한테 배척을 받았죠, 지금까지. 특히 여성들은 제 아내도 그렇고 손에 만져지거나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치명적이더라고요.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노인들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손에 보이고 눈에 보이잖아요. 원래 네. 비트코인 이렇게 원래 제가 배울 때는 자기가 이렇게 종이 지갑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넣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바로 좀 설명 주셔도 되겠네요. 오태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질감도 좋고 뭔가. 네, 이걸 콜드 월렛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콜드 월렛. 그 바이낸스 통해서 그 비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거래하는 자금이 규모가 크면, 내 지갑이 해커들한테 해킹 당해가지고 열심히 수익이 났는데 이게 싹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야, 이거 콜드 월렛으로 옮겨놔야 안전하다 이러거든요. 이렇게는 알겠는데, 그 콜드 월렛이 뭔가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 원래 이제 이걸 공개키라고 하고요. 공개키. 남들이 다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은행 그 계좌에 계좌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돈 보내줘 하면 그 계좌번호를 찍잖아요. 그럼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찍으면은 네. 스캔하면은 바로 이쪽 주소로 해서 돈을 보낼 수 있는 돈을 보낼 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확인도 돼요. 여기 얼마가 들었는지. 또 제가 또 찍어보면은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스크린되어 있는 거를 긁으면 여기에 암호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권 긁듯이. 그렇죠. 이 암호키가 이제 핀 번호죠. 네. 은행의 내 네. 계좌에. 이거를 가지면 이제 내가 여기 담긴 비트코인을 남한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이지갑이라고 하고요. 네네. 저는 처음에 10년 전에 비트코인 발견했을 때 제가 종이지갑을 실제로 만들어서 썼죠. 네. 주사위하고 동전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이걸 먼저 만들면 여기서 파생이 돼요, 이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파생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다고 이걸 아는 건 아닌데, 네. 이걸 알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킨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전쟁이 나면 네. 우리나라의 계좌가 다 동결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계좌 다 동결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갈 자산이 없어요. 네. 그런데 뭐 업비트나 코빗을 둘 리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비트코인도 다 동결입니다. 네네. 여기에 비트코인이 담겨 있다. 네. 이것만 갖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 비밀키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내 주인이지만 긁기 네. 전에 모르잖아요. 네네. 이 채로 거래할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담긴 비트코인은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실물 자산처럼 느껴지네요, 이게. 그렇죠. 이러고 보니까 좀 금 같죠? 여기 금 이거
아, 이게 딱 콜드 월렛. 네네. 저희가 여성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요. 네. 아무튼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어서 네. 안전자산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겠지만 월가에서 그 기관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꼭 사야 됩니다. 그걸 아니,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니까 주요 IB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그 운용하시는 분들이 금 대신에 그 비트코인 많이들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운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비트코인의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 옛날이랑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 그럼 요거를 전쟁이 나면 요것만 챙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안 잃어버리면 되지.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서 사실은 팔 생각이 없으면 이 방법도 안 좋아요. 팔 생각이 없으면 내가 진짜 내 그러니까 걸 이건 하려고 유통 하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건 유통 목적이 있어요. 남한테 뭐 주거나 그렇죠. 그럴 유통 목적이 있는 거고 안 팔고 내가 가질 거면 이 암호키를 단어로 만들 수 있거든요. 24개의 단어로. 그게 콜드 월렛인 거. 그건 이제 손에 만져지는 게 진짜 없는 거죠. 실체는 없지만 그럼 그게 외우면 돼요. 아, 그러면 그게 콜드 월렛 개념. 몸을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몸을 뒤져서 이게 나오면 이게 뭐냐고 모를 테지만 네. 그때 되면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 가져가서 긁어갖고 막 그렇죠. 이거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가 좋냐면 그런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가 0.1 비트코인밖에 없지만 네. 부자는 외국에 나가면서 빈손으로 나가니까 금밖에 없는 부자는 빈손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 사람한테 이제 이걸 1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0.1 비트코인만 담아갖고. 아, 그러네요. 네. 이건 약간 그치? 그죠? 만져볼래? 아니, 우리 성 PD는 아직 못 받았는데. 네. 아, 제가 한 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그래서 성 PD 이거 받으려고, 성 PD 받으려고 다음에 한 번 더 부르기로. 네. 여기 지금 좀 들어있어요, 돈이 많이. 이게 올해 연말에 얼마 갈지 몰라요. 선물로 괜찮다. 이게, 선물로도. 이거 교수님 직접 만드신. 네, 제가 직접 만든 그 콜드 모빅이라는 코인이고요. 실제로 이거를 돌 반지 대신에 애기들한테 줍니다. 왜냐면 애가 컸을 때 이제 원래 돌 반지 개념이 금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요. 애가 네.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 태어나는 저출산 시대잖아요. 올해 태어나는 25만 명 태어나거든요. 1년에. 25만 명한테 아까 드린 것만큼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와. 시작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여기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여기다- 복사해서 만든 제 모빅이. 그러니까 개당 지금 한 25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 지금 한모가 들어있어요. 네. 두부처럼 모. 네. 한모조모. 네. 근데 지금 시세가 한 25, 6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 겁니다. 가지고 계세요. 가져갑니다. 일단 오늘 소개 목적은 달성했다.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정도.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자산으로서 또 인정받는 그런 역할도 되는 거고. 앞으로 5년 안에 아마 금 시총을 넘어설 거예요. 왜냐하면 시총을? 금이 비트코인보다 우월하지 않거든요. 손에 만질 수 있고, 물론 이제 치과용금이라든가 네. 반도체에서 사용한다거나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스피커에 금선을 깔거든요. 맞아. 예, 구리 예, 대신에. 예. 그런 용도의 금은 독특한 용도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금은 금괴용금입니다. 금괴용금은 보통 부자들이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들이 담보물로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 금괴는 무거웠고 보관이 어렵고 옮기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옮기질 않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담보 효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이 아르헨티나 은행한테 급하게 일주일 동안 한 10억 달러를 꿔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미국의 채권을 담보로 잡거든요. 이걸 리포 금융이라고 하는데 저도 교과서에서밖에 못 봐서 더 이상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데 실제 이게 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세 사기에서도 봤지만은 부도가 나면 경쟁해야 돼요. 다른 채권자하고. 그렇죠. 네, 내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아까 제가 보내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그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르헨티나 은행한테 한국의 은행이 10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담보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부도가 나잖아요. 네. 이거는 법원에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점유물이니까. 이게 점유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점유물이니까. 네. 이거는 비트코인을 못 따라옵니다. 어떤 자산도. 아까 그 속도로 갔다가 다시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더 금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그렇죠. 환금성도 뛰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단기 금융의 담보물로서 월가가 지금 깨달았어요. 지금 나오는 글을 저는 맥락을 보면 네, 아는데 네. 골드만삭스, JP모건 이걸 깨달았어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네.
담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저는 또 비트코인 궁금했던 게 예전에 초기에 비트코인 막 다룰 때 사람들이 이게 뭐 지하금융에서 많이 쓰일 것이다. 뭐 마약 거래에서 많이 쓰일 거다. 그림자 금융에 이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그림자 금융에서 많이 쓰일 거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런데 앞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 보면 이거를 스캔하면 여기 얼마가 들었는지 다 알 수 있고 실제로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1달러를 넘는 게 힘들거든요. 네. 1달러를 넘긴 게 바로 미국 서부의 백인 남성들, 네. 19살에서 20대 초반의 친구들이었는데 네. 이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왜 사재기 했냐면 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걸로 마약할 수 있구나. 그 초반에. 네, 그래서 마약할 수 있는 자유를 떠들면서 샀어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전형적인 경로가 있는데 다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억만장자예요. 아, 갖고 있어서. 그럼요. 그 당시에 10,000개씩 샀어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 없을 때. 마약 거래하려고 샀다가. 네, 마약거로 샀다가 이들이 다 사업가로 변신했죠. 와. 근데 미국이 이제 다 추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네. 실크로드라는 그 지하 다크웹을 잡았는데 네. 거기다 다 예치금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안 움직여야 되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또 움직이잖아요. 다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라는 게 네. 이렇게 투명한데 내가 그 이상한 숫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상한 숫자의 주인이 나라는 걸 모를 뿐이지 한 번만 걸리면 거래처가 다 나와요. 나오는구나. 예. 얘 데려다가 얘 누구냐고 물어보면 네. 너 1년 까줄게 하면 다 풀어요. 약간 마약사범 잡아드릴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아요. 조직 범죄자들이 이걸 알고 이 비트코인은 안 건드려요. 아. 그런데 비트코인에 희망을 걸고 이제 있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북한이요. 북한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런 거 북한이요? 들어보셨죠? 그 병원이나 학교 서버 네. 이렇게 동결시키고 마비시키고, 예. 비트코인 주면 풀어줄게. 랜섬웨어라고 하거든요. 아, 북한이 라자루스라는 해킹 그룹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해킹 그룹이거든요. 네네. 이 ATM 머신도 턴 적이 있어요. 예전에 맞아. 그런 뉴스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 라자루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면 성형외과 가잖아요. 결국은 성형외과. 근데 북한은 아마 공부 잘 해커가 잘하면 라자루스로 가는 봐요. 머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문적인 해커가 네, 되는구나. 그들이 비트코인을 저보다 빨리 발견했어요. 2013년쯤인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랜섬웨어로다가 비트코인을 벌어들여가지고 비트코인 2만 개를 2017년도에 모았다고 미국의 NSA 전직 NSA가 퇴직하고 나서 말했어요. 미국 정보기관의 내용은 퇴직자들 말을 들으면 돼요. 현직자가 말 못하는 걸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을 땐 말을 못 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알려주는. 근데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에서 나온 거는 그보다 더 비트코인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더 양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 비트코인 정책을 피고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아니, 북한이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북한이 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 아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오해를 유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 신청이 안 날 거라고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비트코인만 나온 북한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거 왜 승인해 주냐고요. 그래서 그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승인한 그 사람이 그날 아침에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어요. 맨 마지막 단락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상품을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승인한 건 아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테러 자금, 규제 회피, 자금 세탁에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초 자산으로 인정은 했지만 네. 비트코인을 그때 비트코인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약간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이죠. 아니 증권거래위원회가 무슨 뭐 그런 걸 인정하고 말과의 권한이 없잖아요. 금 ETF를 2004년도에 승인했을 때 금을 우리가 인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뭐 금을 누가 인정해요? 그냥 금이지. 아, 그렇구나. 네. 저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승인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 시세보다 더 갔던 게 이더리움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엄청 탄력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갈까 궁금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그 이유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안 올랐는데 소문에 샀으니까 뉴스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차례죠. 다음 소문. 아, 이더리움의 ETF가 5월 달에 승인 시한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굿뉴스가 들릴 거다. 그래서 아. 그날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서 후발주자인 이더리움이 다음 타자다. 그래서 이더리움 샀었어야 돼요. 왜 아벨란체로 가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발란체도 좋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저도 그날 아침에 이더리움을 잡았어야 되는데 네. 저는 비트코인을 잡았죠. 아. 6,300만 원. 네, 그래서 지금 뭐 손실 구간인데 근데 아무튼 네. 네.
그런데 그 분위기가 2주 정도 지나서 바뀌었어요. 지금은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이더리움 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요? 네.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리서치 센터가 네. 정치적으로 이 맥락을 읽었어요. 이게 그 미국의 모든 기관이 그렇지만 SEC도 네.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임명한 분이 있고 공화당 정권 시절에 임명한 분이 있어요. 5명인데 3대 2예요. 그 게리 겐슬러 의장은 민주당, 2명 민주당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잖아요, 미국에. 네네. 2명의 민주당 위원은 반대했어요, ETF 승인을. 네. 공화당 출신 의원들은 찬성했어요. 근데 이 민주당이 지명한 의장이 찬성으로 돌아서 3대 2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지금 민주당의 그 세력가들한테 엄청 지금 미움을 받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네. TD 코엔이라는 리서치 센터인데 네. 그래서 이더리움까지 해버리면 완전히 불장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게리 겐슬러가 그 부담을 질 리가 없다. 아, 그리고 혼자서. 대선 이후로 넘길 것이다. 이더리움이 되긴 되겠지만 2014년은 아니다. 2024년은 아니고. 2025년이나 2026년에 새로운 정부 하에서 새로운 의장 지도 하에서 할 거다라는 설득력 있는 전망이 나왔고 저도 이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어도 뭐 다음 해나 내후년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될 수 있겠네요. 되긴 되겠죠. 안 해야 될 이유는 크게 없어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대세가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번에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의장이 발표한 스테이트먼트의 앞부분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 비트코인은 금융을 혁신하고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이 이 혁신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한 상품을 만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이 아니고 네. 나 하기 싫은데 지난해 미국 법원이 이거 승인 안 해서 우리를 패소시켰기 때문에 이거 승인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순리인 것 같다. I feel이라는 feel, 그러니까 네. 아주 되게 네. 그냥 뭐 그런 느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스테이트먼트에서 앞부분은 그렇고 네. 뒷부분은 여전히 비트코인은 뭐 테러 자금이지 뭐 이렇게 했어요. 살짝 발을 뺐네요. 살짝 뺀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내용 보면 비트코인을 저주했는데. 네. 결과는- 승인은 해주고 그렇죠. 자기는 발을 빼고 그렇죠. 뭔가 면피성 발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법원을 의식해서 승인을 한 거예요. 혹은 법원을 의지하고 승인을 한 거죠. 볼을 법원한테 넘긴 거란 그러네요. 말이죠. 근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굳이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해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 네. 불장? 강세장? 올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올해가 뭐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첫 스타트가 이제 ETF 승인으로 나왔고 잔치가 시작됐는데 이상한 느낌이 오죠. 뭐 세력들이 움직인 것 같고 가격은 폭등을 안 했어요. 제가 요즘에 사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자기 전에 보고 약간 이래요. 이러는데 그 움직이는 시간대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주말에 좀 시세가 나요. 그러다가 한 주중 되면 또 시세 좀 꺼졌다가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단타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건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가상자산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닌 투자자분들도 꽤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많죠. 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기존의 금융상품처럼 뭐 10%, 20% 보는 곳이 아니고 1년에 뭐 5배, 6배, 그러니까, 5배, 10배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만 이상한 오해를 유발하는 뉴스에도 흔들리는 걸 제가 엄청 많이 그 물량 봤어요. 쏟아내니까 네네. 추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 시세가 확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불투명한 뉴스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된 그 마운트 곡스의 그 물량이 네. 이제 법원의 과정을 일본 법원인데 네. 일본 법원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걸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올해로 미뤄졌거든요. 그게 또 나오면 또 좀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 미국 정부가 아까 말했던 그 다크웹 관련해 가지고 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비트코인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미국 정부 갖고 있지는 않고 팔아버려요. 이렇게 아, 좀 그래요? 가격이 오를 때쯤에 팔아봐요. 아, 그래서 그것도 좀 뉴스가 나왔고요.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뉴스가 지금 비트코인 6만 1000개면 지금 한국 돈으로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네. 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중국인이 갖고 있는 거를 영국 법원이 압류를 했어요. 왜요? 무슨 근거로 압류를? 2017년도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얼마 안 됐을 때 그 자금 세탁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비서가 그걸 영국에 와서 자금 세탁을 하다가 그 당시에 걸린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재판이 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는데 6만 1,000개면 진짜 이거는 저는 이것도 처음 보는 뉴스인데 엄청나더라고요. 6만 1,000개. 그렇죠. 이걸 이제 영국 법원이 갖고 있어요. 중국인 건데. 지금 압류해놓은 상태구나. 그렇죠. 이건 아마 외교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거 우리나라 정부가 압류해야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6만 1,000개면 이게 3조 원이 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 이게 뉴스에 크게 나서 이런 것들이 다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겁을 줍니다. 그러네요. 정부는 이런 거 갖고 있질 않아요. 막 던져버려요. 시장을 이제 골리기 위해서. 근데 요번에 ETF가 승인이 났잖아요. 네.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스테이트먼트에 긍정적인 내용도 있어요. SEC가 모니터링을 한다. 네. 니네 잘해라 이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SEC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렇죠. 네. SEC는 원래 투자자를 보호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 걔네 입만 열면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우리가 너희들 형사 처벌할 거야. 왜 2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가지고 장난해가지고 비트코인 올랐다가 떨어지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수사 안 당했잖아요. 그때는 그런 분들 놀이터였던 거예요. 사실 작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트위터 한마디 하고 본인이 또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모르죠. 그렇죠. 네. 이제는 그러면 기소당해요. 아,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가격을 꺾기 위해서 던지고 뭐 이러지 못할 거예요. 소송당하니까. 오히려. 네, 조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어요. 정부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압류당하고 수사 통해서 압류당하고 이런 거 정부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네. 막 자꾸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으면 소방대처럼 불을 꺼야 되니까 던지어요, 시장이. 아, 근데 이게 실제 양보다 훨씬 더 공포감을 확산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대부분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가상이다 보니까 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 정도의 이런 뉴스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한 5년 전에는 외국의 어느 박사가 양자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없어진다라는 말을 양자 해갖고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 없어진다는 말을 해갖고 그 당시 가격으로 한 10%가 빠졌어요. 한 사람의 말에. 와.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양자 네, 컴퓨터는 네.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우리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없어진 질문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러죠. 양자 컴퓨터 나오면 너네 비트코인 끝난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결국에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네요. 약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추세적인 흐름에는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놀라지 마시고 기뻐하시라는 거죠. 그때마다 사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교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오히려. 네. 네. 아니, 사실 거면, 투자하실 거면,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떨어지면 그게 사실상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시장이 잘못 읽은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학문으로 출발한 겁니다. 블록체인.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재였고, 계속 하다가 시도하다가 실패하다가 나온 게 비트코인이었고, 비트코인이 나와서 이 가격을 갖기 전에 그들은 비트코인의 프로그램 보고 합의를 했어요. 이게 네. 답이다. 솔루션이 나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은 이미 답이 다 있어요. 새로운 질문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보고 이미 저는 뭐 베리몸이니까 뭐 다른 방송에서 전망하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 저점 대비 20배를 봐요. 그래서 저점을 2,500만 원으로 봐야 돼요. 2,500만 원 봐서 반감기 끝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불장이 오면서 20배 오르니까 5억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폭락해요. 근데 제 예상은 80%까지 빠져요. 폭락할 때. 그러니까 5억까지 갔다가 4억이 날아가고 1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추세를 반영하면 약간 이제 교정을 해주면 5억까지 못 갈 거예요. 질량 때문에. 네. 그래서 불장이 오더라도 3억 5천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거품 꺼지면 역시 1억으로 떨어질 거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가기를 소망하진 않죠. 이렇게 급격하게 가지 말고 그냥 ETF 통화되고 그랬으니까 좀 진중하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불장 없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나요? 요번 달 지난달에 모양을 보니까 애초에 텄어요. 불장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력수처럼 눌러놓으면 터지죠. 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게 시세가 막 올라가려다가 또 거기 올라가고 약간 물 끓는 느낌처럼 그렇죠. 네. 막 이렇게 들썩들썩여. 그렇죠. 이게 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상적으로 반응하면 조금 오르고 계단식으로 조금 오르고 이렇게 반응하면 그렇게 불장으로 안 가고 또 불장으로 안 가면 이렇게 폭락도 없는데 그렇죠. 이 대중 심리라는 게 이제 포모가 오면 막 와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지표가 있어요. 제가 2번 경험해서 소름 돋았는데 제 아내가 비트코인이 지겨울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예. 그래서 우리 아내는 비트코인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이 오면 제 지인들이 제 지인이 아니라 제 아내의 지인이죠. 저를 아니까 저한테는 감히 못 물어보고 아, 우리 와이프. 아내한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아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권유를 갖고 와요. 비트코인 얼마 사고 이들 얼마 사. 왜냐면 제가 전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떨어져요. 그 다음. 그래서 진짜 떨어졌네 해가지고 있는데 또 몇 개월 있다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 4월에 우리가 붓다붐이라 그래가지고 네. 빔이라 그래가지고 석가탄시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아내가 사우나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를 해서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올라갔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아내가 얘기를 해서 느낌이 너무 많이 제가 비트코인 약간 팔아놨거든요. 네. 일주일 안에 폭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독자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강의를 하면 내가 알려주기로. 뭔가- 사람이 지표시. 약간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지금은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봐요, 우리 아내한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조급하고 욕심이 생기면 우리 아내한테까지 물어보고 그걸 경청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 들떠 있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